이게 좀 이제 기본 강의 때 좀 빠뜨리고 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겁먹을 거 없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심화 강의 때 기본 내용을 안 다룰 거예요. 안 다루고 바로 심화 포인트만 탁탁 집어가는데 되게 빠르게 이 빠진 내용들을 기본만 잘 잡혀 있으면 있죠. 심화 포인트를 붙이는 게 안 어려워요. 단순히 이제 기본적인 이해 체계만 잡혀 있다면 거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시간 투자하면은 그 심화 포인트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겁먹을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문제 풀면은 조금 이제 심화 포인트들 비는 게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 실력을 가지고 모르는 선지들 전부 세모 치면서 답답하는 연습하시고 있죠. 의외로 기본적인 지식에서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지식 가지고 정답 찾는 연습을 하시고 있죠. 심화 지식은 금방 지금 우리 11월, 12월 달로 이제 심화 강의가 들어갈 건데 문제풀이 강의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심화 지식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본 지식 갖춰져 있으면 다룰 수 있는 심화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때 기본 내용을 아예 안 다루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심화 강의를 갖다 되게 크게 부담 없이 있죠. 심화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루고 나면은 어지간한 이제 뭐 특수 주제들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이제 뭐 문제를 갖다 대응할 수 있고 그 다루고 난 시점에는 시험 그 새로운 기출 보더라도 고득점 합격권까지 성적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조금 지금 빠뜨린 게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니까 그 강의 성격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처음부터 막 심화로 올인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똘똘한 학생들 다 따라오는데 제가 이제 좀 초반에 가르칠 때 간부들, 군인 간부들이라 그리고 이제 계리직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갖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조금 이제 심화까지 한꺼번에 다루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가능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의지만 있다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싶어가지고 기본 강의는 크게 안 어렵게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기본만 탄탄하게 잡히면 실제로 공부가 거의 완성된 거예요. 그 심화 강의 다루면 심화 강의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루고 나면 기본만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뭐 크게 부담 없이 그 내용들을 갖다 소개할 수 있고 공부가 완성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적어도 한 6개월 한 요 정도 안에는 여러분 합격권까지 성적이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분 잘 따라온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시간이 그게 이게 뭐 강의실 일정이 뭐 어떻게 좀 돼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아니면 강의를 못 하시는 교수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화목으로 해서 저녁 강의죠. 저녁 강의. 저녁 강의로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게 조만간 한번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으로 해서 저녁 강의. 그리고 이제 뭐 그 화요일 강의는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뭐 화요일 강의를 갖다 못 들으시면 수요일 저녁에 인강을 갖다 들으시고 있죠. 목요일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갖다 하기로 했습니다. 네. 목요일도 전공이에요? 저녁? 예, 목요일 저녁 강의 있어요. 그래요? 겹치는구나. 한국 사람 조정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아마 조정될 거예요. 전체 다른 강의들도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한 명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강의를 갖다 못 하신대요. 가지고 저보고 조절을 갖다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과목도 있고 또 이렇게 조정되는 과목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정 살펴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사에서 경제제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생활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의 어떤 생활들, 경제와 관련된 생활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농업이라든지 상업, 광공업, 수공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 무역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정근대 경제생활의 가장 근간을 이루던 정근대 국가의 기간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있죠. 내용들, 농업 기술의 발달을 갖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대 시대 순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고대는 솔직히 별로 내용이 없어. 밭농사에 있어서 뭐 저수지 축조해 놨는데 저수지는 철기 이후로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밭농사, 황무지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 왔어요. 그나마 시험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우경, 지중왕 때 우경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기억나시죠? 요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 때 시작된 철제 농기구 사용했죠. 요게 삼국시대에 오면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
이런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고려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 이제 농농사와 관련해서 이양법, 우리 고려 말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는 4대 선진문물이 도입됐다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자, 성이 성리학, 리가 기저귀용법, 이양법, 하가 화약, 기욱이 목화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고려 말에 도입되는 4대 선진문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전 시대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이양법이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와 관련된 농법이고 고려 말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양법이 특징이 뭐냐면 있죠. 물이 충분해야지 이 이양법을 갖다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남부 지역 일부에서만 이양법이 이제 고려시대 때는 고려 말에는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이양법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 이양법이 일반화되게 되거든요. 그 조선 후기에 이양법을 갖다 본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양법이 대충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밭농사와 관련된 그 발전이 이제 고려시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 밭농사와 관련된 고려시대 때 기술과 관련해서 3대 기술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일명 있지 않습니까? 윤신의 목화예요. 암기법이 윤신의 목화예요. 윤작법의 윤, 시비법의 시, 그 다음에 이제 목화의 목화에서 가게 이름처럼 윤시 목화 해서 여러분 암기를 해주십시오. 윤작법이 뭐냐면 돌려서 작물들을 갖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3개의 작물, 조보리콩 굳이 올 필요 없어요. 3개의 밭농사 작물을 갖다 돌려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 2년 상잡, 걔를 윤작법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작물을 갖다 계속해서 한 농경지에 심게 되면 이 작물들이 특정한 영양소를 갖다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부족해져 가지고 얘들이 이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을 갖다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법, 윤작법. 그다음에 이제 시비법은 뭐냐면 얘는 영양제, 땅에 영양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식물에다가 거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름을 갖다 주는 농경법. 그게 이제 시비법이에요. 그 고려 이전 있죠. 이전 시대 시비법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농사를 어느 정도 짓다가 그 다음에 땅을 갖다 쉬게 했던 거예요. 쉬면서 얘가 이제 지력을 회복하면 또 농사 짓고 이런 방식으로 갖다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비법을 갖다 쓰게 되면 이 휴경지가 이제 줄어들고 감소돼 가는 거예요. 고려 때 발달했던 시비법 방법이 이제 녹비법과 태비법이라고 해서 시비의 종류 측면에서 재료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어요. 녹비는 콩을, 그 다음에 태비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분뇨, 똥, 오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비로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화 도입, 고려 말에 이제 우리 이제 의생활, 의복 혁명을 갖다 이룰 있죠. 목화가 이제 도입되게 되는 거예요. 요 목화가 솜이 꽃이 피거든요. 그 솜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우리 면화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면옷 많이 입죠. 그 면옷의 재료가 되는 게 이 목화라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고려 말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문익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민왕 때 원나라에서 이제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산업스파입니다. 원나라의 그러니까 극비 기술이었던 요 목화실을 갖다가 원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문익점이 이제 몰래 빼앗다는 거예요. 부통 있지 않습니까? 부통 속에 목화실을 갖다 몰래 숨겨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밭농사와 관련된 3대 기법 다 설명했습니다. 요거 꼭 암기하셔요. 윤작법, 시비법, 목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있지 않습니까? 농상지벼라는 우리 현존 최초의 이제 농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암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에 갔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만경당 있지 않습니까? 그 만권당에도 참여를 갖다 했던 인물입니다. 얘가 이제 돌아오면서 원나라의 당시 최신 농법을 갖다 들고 온 거예요. 원래 이거는 우리 농서가 아니라 원나라 농법을 갖다 베껴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라고 이제 현존 최고의 농서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책. 그게 이제 농상지벼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사경을 바탕으로 쓴 게 아니라 원나라 농사경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 그리고 이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 때 우경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기피가래, 소를 이용한 기피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보편화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시작과 보편화, 일반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일부만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제 보편화인데 삼국시대 때 우경이 시작되었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보편화되는 단계입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의 농업기술 발달, 2년 3작이 도입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윤작법 얘기하죠. 윤신의 목화, 녹비법, 퇴비법 발달, 휴경지가 감소하였다. 요거는 지금 시비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점차 일반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철제 농기구의 일반화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삼국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삼국시대 때. 자, 철기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와가지고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경이에요. 우경. 삼국시대 때 철제 농기구는 일반화되고 있죠. 우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작된 우경이 고려시대 때 일반화되는 거고, 철제 농기구가 템포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세요. 철우, 철로 만든 송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제 농기구가 먼저 도입되고 먼저 일반화되고, 우경이 한 템포 늦게 도입되고 한 템포 늦게 일반화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 주십시오. 이게 우경과 착각에서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철우 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철우 해가지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말, 남부 일부 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고려말 논농사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전기 논농사와 관련해서도 고려랑 거의 발달 단계가 비슷해요. 이양법 여전히 도입됐는데 이 이양법이 좀 위험한 농법이고 충분한 물을 필요로 하는 농법이라 가지고 아직 고려랑 비슷하게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요. 조선전기에는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양법을 갖다 금지하는 법령도 나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위험해요. 생산력은 높은 데 있죠. 물이 부족할 시에 1년 농사를 갖다 망칠 수도 있는 도박 같은 농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아요. 고려랑.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 있지 않습니까? 밭농사가 조선시대 때 더 발달하게 돼요. 근데 뭔가 좀 봤던 내용인데, 윤신의 목화 아까 봤던 내용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봤던 내용인데 이게 고려 말에 처음 시작됐어요. 얘들이.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얘들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2년 3작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비법이 이제 더 발달돼서 완성되고 일반화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녹비법, 퇴비법 이미 있었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밑거름과 덧거름. 이거는 재료 측면에서 발전이고 있죠. 밑거름, 덧거름은 재료를 갖다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방식 측면에서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밑거름, 덧거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디어 시비법이 완성돼서 있죠. 고려 말에는 휴경지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휴경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는 상경전, 계속 연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항상 상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경정, 연작 상경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선전기에는. 그 다음에 목화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는 처음 도입됐어요. 근데 이제 조선전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반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의생활이 이제 개선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칠은 있지 않습니까? 마 같은 옷감 안 쓰고 이제 부드러운 면화 옷감으로 이제 면화 옷감을 입고 사는 모습을 갖다 이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 이제 그 농서라든지 구황작물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직설은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세종 때 농사직설 해가지고 앞에 농상집 요까지 해가지고 일명 이제 농농농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농농농 시리즈. 농농농 시리즈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에 가서 농자 들어가는 주요한 농서들이 세 권이 있어요. 요 세 권을 갖다 여러분은 세트로 이제 구별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고려시대 때 책은 농상이에요. 두 번째 글자. 농상집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책은 있죠. 농가집성이에요. 농가집성. 아니야. 농사직설. 농사직설.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농가집성이에요. 요 세 권을 갖다 구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글자를 포인트로 잡으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농농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포인트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농농 책들을 갖다 고려 후기, 조선전기, 조선전기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을 직장 상사가 알려주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사가 해서 고려 후기, 조선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안 중요해요. 요거 틀어가지고 오답 나오는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직설이 조선전기 세종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인물이 정초라는 인물이고 세종이 시켜서 이제 조선의 농사 경험을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농서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농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우리 농서이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책이 한 권 나왔다고 했어요. 금양참록 강희맹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역시 경기도 시흥에 우리 농사경을 바탕으로 썼는데 있죠. 농사직설이 이미 우리 농사경을 바탕으로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역사적 의미가 좀 약해요. 시험에 좀 덜 나옵니다. 양화소록은 좀 특이한 책이라서 심하게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관학 주도기 때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황법 같은 거에 대한 연구가 별로 부족했습니다. 구황법은 입이 마르는 현상, 굶주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4대 사화기쯤 되면 이제 나라가 좀 비극비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굶는 백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한 있지 않습니까? 구황법을 담아놓은 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종 때 구황전료, 그 다음에 명종 때 구황찰료, 이런 책들 등장합니다. 요거 엄밀하게 구별하는 암기법은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4대 사화기 때 정치가 좀 엉망이 되면서 백성들이 굶는 백성들이 등장하면서 구황과 관련된 책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논농사에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도입된 이양법 있지 않습니까? 일명 모내기법이라는 거예요. 모내기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지금 반전이 돼서 잘 안 보이네. 자, 이게 모내기법이요. 시골에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줄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옮겨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모를 갖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심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내기예요. 이 모내기법 시작되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직파법이라 해서 흙 뿌리는 방식으로 벽실을 갖다가 뿌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법으로 규칙적으로 심는 방법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 벼농사에 드는 노동력으로 갖다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력으로 갖다 한 5배 정도로 올려주는 기적의 농법이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꽤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있지 않습니까? 논에다 직파법으로 대충 흙 뿌려서 키우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모판이라는 곳에 새끼 모로 갖다 키우고 있죠. 그 모로 갖다가 한두 달 있다가 한두 달 여기서 키운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옮겨 심는 방법, 이게 이양법인데, 이 이양법을 갖다 실시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첫째는 있지 않습니까? 보리랑 같이 키울 수가 있어요. 원래는 벼와 보리가 생장 기간이 한 달 정도가 겹쳐요. 그래가지고 원래 벼, 보리 가장 생산력이 높은 두 개 작물을 갖다 한 땅에서 생산을 갖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랑 겹치는 한 달 기간을 갖다가 모판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갖다 같이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생산력 증대된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충 뿌릴 때는 애들이 잡초랑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애들이 영양분을 갖다 골고루 흡수를 갖다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갖다 규칙적으로 심다 보니까 잡초 제거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규칙적으로 심다 보니까 애들이 영양분을 갖다 골고루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농법이 바로 이양법이요. 동시에 잡초 제거가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요. 잡초 제거가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노동력도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급감하게. 그게 바로 이제 기적의 농법, 이양법이요. 근데 이 이양법이라는 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봄 가뭄에 약해요. 봄 가뭄. 우리나라 이제 봄에 가뭄이 오게 되는데, 직파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땅에 정착시킨 벼들은 있지 않습니까? 봄 가뭄이 와도 얘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옮겨 심은 있죠. 옮겨 심은 이양법에 의해서 자란 이 뱁씨들은 봄 가뭄에 약한 거예요. 왜? 뿌리를 아직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봄 가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양법 잘못 실시하면 봄 가뭄을 못 이겨내면 있죠. 1년 농사를 갖다 망쳐버리는 위험한 농법이요. 그래서 이 이양법을 갖다 실시하려면 뭐가 먼저 확보돼야 되냐면 저수지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와가지고 저수지가 이제 충분히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양법이 일반화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적의 농법, 이양법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밭농사 측면에서는 조선 후기 가면 우리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즐기기 위한 작물들을 갖다 생산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명 상품 작물의 활성화. 인삼, 담배, 남초라고도 불렀어요. 채소, 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산해서 파는 모습들이 이제 상품으로서 파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발전을 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농서들 되게 많이 등장해요.
농가 집성은 우리 농농농 시리즈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저자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신속이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집성이라는 책을 갖다가 썼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상 특징을 보면 이양법 보급, 이양법이랑 되게 관련 깊어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이양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영향을 준 책들인데 조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저서들이 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박세당, 섹시가이 박세당이에요. 옛날에는 섹시하다면 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 섹시하다면 이제 되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박세당. 박세당이 왜 섹시가이냐면 대박세용 정력이, 그래서 정력왕 박세당, 그래서 대박세당, 그래서 그 섹시가입니다. 이 박세당이 있지 않습니까? 섹시가이 박세당이 섹시함에 대해서 논한 책이 이제 색경이라는 책이에요. 색경. 색경과 박세당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박세당이 이 색경에서 되게 색깔이 강한 농법들을 갖다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일반 농법이 아니라 상품 작물들, 그리고 이제 양장법은 비단을 짜는 농법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을 뽑아내는. 우리 비단도 일반적으로는 원래 투명한 색깔인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비단은 되게 그 오색 찬란한 색깔이 이제 강한 비단들을 갖다 많이 쓰니까 양장법도 이제 색깔이 강하다 해서 색경이랑 같이 연결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경제는 뭐 하는 책이냐면 홍만선이라는 인물이 썼는데 있죠. 작가랑 책 이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내용까지 연결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홍만선이라는 인물이 농촌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서술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 가면 이제 붕당 정치에 밀려나가지고 소수의 그러니까 건반들이 있죠. 소수의 세도 가문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고 일반 그 양반들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골로 도태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농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있죠. 시골 생활과 관련된 농촌 생활 백과사전 같은 책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초기 작품이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는 책입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러면 이제 초기에 홍만선이 이런 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끝판왕, 완성판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서유구라는 인물이 이제 임원경제지라는 이거 이제는 농촌생활 백과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이제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농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 다음에 이 책을 갖다가 서유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세도정치기에 임원경제지란 이름으로 있죠. 농촌생활 백과사전을 완성을 시킨다. 농악가 박무랑의 집대 성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두 권을 연결해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조선 후기에 농서들이 많아가지고 작가랑 책 이름이랑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유치한 팁인데 이거 암기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만선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그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어선들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갖다 가득 잡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만선이라 불러요. 만선. 자, 배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딱 보니까 배가 뭔가를 갖다 가득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만선이다 하면서. 근데 이 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에 물고기가 실려 있어야 되죠. 근데 물고기가 아니라 나무가 실려 있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죠. 가지고 이제 만선인데 물고기가 아니라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그래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산림과 홍만선을 갖다 연결해 주십시오. 책이랑 저자 이름을 갖다 크로스 해가지고 오답이 자주 구성이 돼요. 조선 후기에 농서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이름, 저자 이름 이게 가장 기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기본 내용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동농서 있죠. 해동농서는 서호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서호수라는 인물. 중국 농법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농법을 갖다 개량하자 하면서 썼던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농서 중에 하나인데 이 서호수와 또 해동농서를 갖다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호수하면 무슨 느낌이요? 이건 네모나게 생겼어요?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호수.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동. 바다가 동그랗다. 호수 동그랗다. 소수와 해동농서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의 영농기술. 박지원이란 유명한 실학자가 있어요.
중상학파라가 대표하는 실학자인데 얘가 관홍소추라는 책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 관홍소추도 이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암기하는 팁이. 근데 그걸 그 팁을 쓰려면 여러분이 박지원의 토지개혁론을 갖다 알아야 돼요. 일단 단순 암기하시고 있죠. 나중에 우리 실학에서 박지원의 토지개혁론 배운 다음에 관홍소추를 어떻게 암기하는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 암기. 아이고, 요거 구별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타, 요거는 이제 기타고, 요거는 이제 구황작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황작물 살펴보면 임진을 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라는 구황작물이 일본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부터 감자라는 구황작물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요거 이제 암기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 세 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암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같은 이런 작물들이 임진을 한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어 공부 하시죠? 그러니까 감자라는 이동인의 소설 배우죠? 그러니까 김동인의 소설 감자 소설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문학 파트 나오면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뭐랄까 주요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어떤 여자를 갖다 괴롭히는 되게 악역으로 나오는 중국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중국인 이름이 이제 왕서방이에요. 왕서방.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자라는 소설의 이제 악역이 이제 왕서방이에요. 왕서방.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를 갖다 청나라. 걔가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청 연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음식이 좀 달달하죠. 그러니까 단짠하죠. 그러니까 그래 고구마랑 요 일본이랑 연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연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을 한 이후에 도입된 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심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자, 고구마만 임진을 한 이후에 도입되었다. 나라만 연결해 주십시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강의하는 화북지방 농법을 소개한 농상지표를 소술하였다. 상사가족 그러니까 고려우기족 농상지표. 그러니까 강의한 나올 리가 없어요. 강의하는 조선 전기 인물이에요. 조선 전기 인물. 강의안이라는 이암이라는 인물이 농상지표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구는 농사와 의학 지식을 모아서 산림경제를 편찬하였다. 산림경제는 누구 책이에요? 그러니까 홍만선 산림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초동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왕명으로 편찬하였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농사직설이 세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초동이 주도해가지고 농사직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홍만선은 경기지방의 경험을 토대로 81여종의 국식재배법을 소개하여 금량잡록은 누구 거예요?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와 있지 않습니까? 책을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작가와 책, 그 다음에 책의 내용상 특징. 요 세 개를 완벽하게 이렇게 연결하셔야지 농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죠, 이 파트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암기 팁 같은 거 제가 좀 유치하게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쓸만해요. 그러니까 홍만선, 산림경제, 그다음에 섹시가의 박세당, 그리고 호수, 해동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과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바로 이제 상업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갖다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국시대 때 보시면 5세기 말에 소지방 때 이미 배웠어요. 우리 시장과 우역이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이제 시장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초 지정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이제 발전한다고 했어요. 이제 동시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시장을 갖다 감독하는 관청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동시전. 전근대 상업의 특징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상업을 갖다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는 경향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있죠. 상업을 갖다 주도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얘들을 갖다 통제하려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시전이라는 이런 감독관청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여권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한번 설치했는데 국가 중심의 물류 시스템이요. 우체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민간인은 이용 못하는 있죠. 국가에서만 이용하는 우체국 같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통일 신라 이후 상고는 어떻게 되냐? 시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시, 남시, 뭐 아무래도 이 경주에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지방 요충지에도 그 시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 자, 고려는 개경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수도에 보시면 시전이라는 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전이 뭐냐면 국가로부터 허락받고 장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특정 물건을 갖다 받는 애들. 관호상인의 일종입니다. 관호상인의 일종. 그리고 이제 이 시전이라는 관호상인이 생기면 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시전을 갖다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감독관 정도 이제 같이 생기는 거예요. 요 시전 경시서는 조선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 고려의 시장 상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요 관용상점이에요. 얼핏 보면 관용상점 별로 임팩트가 없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관용상점은 어떤 시대에도 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에 개입을 하면 관허예요. 관허, 관영이 아니라. 근데 고려는 특이하게 있죠. 관용상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용상점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혹시 시험 문제를 풀 때 관용상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무조건 무슨 시대다? 고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시대 구별하는 키워드로서 자주 나옵니다. 관용상점. 그 다음에 비정기적 시장.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있죠. 5일마다 열리는 장시, 5일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일장을 연결해주는 행상,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보부상이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는 그 5일장도 아니고 보부상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정기적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 비슷한 행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장시, 5일장이라는 단어랑 그럼 보부상이라는 단어가 고려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원의 상행이 활발하였다. 승려들이 돈으로 많이 밝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무조건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 자체가 있죠. 다른 사상에 비해서는 상행위에 대해서 좀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원에서 이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거 팝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더 심했어요. 이 사원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대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생고, 장생표 이게 뭐냐면 고리대업이요. 백성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업하면서 삥 뜯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베레베레 물건들 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 술도 팔고 이래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우리 역사상 최초에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화폐들을 우리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한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성종 때 건원중바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화폐이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으로 만든 화폐다 보니까 잘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 자, 철전으로 만들었어요. 철전. 철로 돈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녹이 잘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못 써. 근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권원중보라는 돈을 갖다 철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화폐들이 우르르르 쏟아집니다. 이게 역사적 우연인데 있지 않습니까?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숙종이란 왕이 화폐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숙종 때는 화폐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조선 숙종 때는 정말 중요한 화폐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고려 숙종 때 있죠. 우르르 쏟아졌던 화폐들. 그 화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의천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숙종의 동생으로서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고려 불교계의 양대 산맥의 천지가 있거든요. 의천과 지누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의천이라는 인물이 숙종의 동생이에요. 얘가 송나라 유학파거든요. 송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송에서 돈 맛을 좀 본 거예요. 야, 이 화폐를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폐 좀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주전도감이라는 기구를 갖다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도감은 임시기구, 고려 때 많이 만들어지죠. 주전은 화폐를 주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구를 중심으로 의천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들이 우르르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중보란 말은 다시 재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만, 해동, 동국.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화폐가 이제 활구라는 애가 있어요. 활구. 일명 은병이라 불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지도처럼 있죠. 깜찍하게 동그랗게 이 항아리처럼. 제가 봤을 때 항아리던데 고려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화폐가 이제 활구은병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직접 만드는 있죠. 고액 화폐가 활구은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활구은병. 근데 전부 다 시험에 나와요. 얘들을 갖다 깊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선 화폐가 아니라는 거 있죠. 고려 화폐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암기법 써서 암기하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만 딱 구별하면 되니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갖다가 희망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되죠. 그러니까 헤헤 아주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암기법이에요. 건원중보, 활구, 은병,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동그랗죠. 그러니까 동국통보, 동국중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기법이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암기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부끄러운 암기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암기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좀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암기법인데 얘는 좀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암기법. 자, 이 화폐들을 갖다 이제 조선 화폐로서 오답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제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건원중보예요. 뭐 한자가 되는 학생들은 건원중보란 걸 읽을 수 있지만 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활구은병이란 거예요. 조그만 은병처럼 해서 만든 고액 화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상업과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도시에 주정, 다정 등 관용 상점을 두었다. 어떻습니까? 고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철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곡식과 삼배가 화폐의 기능을 하였다. 자, 우리 그 화폐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화폐들은 전부 다 유통에 실패합니다.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화폐를 빼고는 우리 정근대 화폐 전부 다 유통에 실패해요. 그러면 뭐가 화폐로 쓰였는가? 요 곡식하고 삼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대 화폐로 쓰였던 거예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철저는 뭐를 의미할까요? 건원중보 얘기하는 거예요. 성종 때 처음 만들어진 건원중보. 그 다음에 숙종 때 동전을 만든 이후 주조 화폐의 유통이 정착됐다.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선시대라면 또 몰라요. 조선의 숙종 때 상평통보라면 가능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고려 숙종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고려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어진 은병활구는 고액화폐로 사용되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 얘만 틀렸네. 자, 다음 이제 조선과 관련된 내용, 조선 전기와 관련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강론이 있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별해서 전기와 후기를 경쟁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문제인지 조선 전기 문제인지 후기 문제인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조선 전기나 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경쟁자가 조선 전기면 오답이 조선 후기로 나올 확률이 높고 있죠. 조선 후기면 아마 경쟁자가 조선 전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딱 고려는 그런 게 잘 안 나요. 그런 패턴의 문제가. 근데 조선은 조선 전후기를 갖다 엄밀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프레임을 잘 보고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저처럼 실수를 안 해요. 저번 주에 실수한 게 아직까지도 막 제가 그 인조효종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조효종은 어렵게 나온 인조효종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넋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험 칠 때 컨디션 엄청 중요합니다. 컨디션. 여러분도 이제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정말 그 전날 푹 자고 있지 않습니까? 푹 자고 혹시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 긴장해서 잠 못 오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이제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독한 거 이런 거라도 이제 먹고 이제 푹 자고 밥도 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배 아파요. 아니, 배 아프거나 이렇게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있죠. 아침에 꼭 챙겨 먹고, 그 당분이라든지 이게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거르지 말고 있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이제 가볍게라도 먹고 최고의 몸 상태가 유지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컨디션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이 많이 달라져요. 제가 지방직 7급은 성적으로 갖다 거의 10점 넘게 남기고 합격을 했는데 국가직 취급에서는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직 7급 이후에 2주 동안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집중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7급은 너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킹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합격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시험장 보고 나왔는데 거의 다 아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공부에 집중을 못 했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장 제가 이제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창원에 시험을 봤는데 그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 있죠. 시외버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꽤 친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걔랑 버스에서 한 시간 넘게 수다를 떨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는 되게 가라앉아서 차분한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들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돼. 분명히 뭐 2주 동안 복습을 제대로 안 해놔니까 뭔가 알긴 아는데 뭔가 아리까리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아는 문제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풀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보면서 이거 뭐 이번 시험 이거 국가직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와서 채점해 보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결국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 들어갈 때 우리가 거의 한 1년 정도로 갖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1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직전에 한 달,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전 준비가 어떻게 보면 1년 준비만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막판에 정리하고 막판에 컨디션 조정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을 갖다 시험 직전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0점, 20점이 차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 컨디션 조정 정말 잘하고 건강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력도 조정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공부 다 해놓고 막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실수하면서 이제 이런 교훈을 갖다 주는 거죠. 다 이제 계획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조선의 상업 발달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관어상인, 우리 경제는 있지 않습니까? 전근대 국가들은 정치가 경제를 갖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상행위 같은 거 보면 관과 관련된 상행위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요. 특히 그 국가가 건전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도 아직까지 국가도 건전하고 이렇다 보니까 관어 상인들이 있죠. 시전 상인들이 상업에 있어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국가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서 특정한 상품을 파는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관어상인이에요. 얘들이 이제 조선전기 상인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고려도 시전이 있었죠. 성격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전 상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파는데 이 물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물건이 이제 6가지 물건이 있고 그 6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갖다 시전 상인의 대표라 해가지고 육이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유기전 명품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비단, 명주, 모시, 무명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옷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게 이제 이 당시 이제 화폐 역할을 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옷감, 그 밖에 종이, 어물, 종이도 이제 가벼워서 화폐처럼 교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물은 워낙 귀해서 그러나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전, 시전 상인을 갖다 대표하는 애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시선은 있죠. 고려 때도 있고 조선 때도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을 갖다 감시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장시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장시의 발달 3단계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결국엔 다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성종 때예요. 성종 때. 15세기 후반에 전라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있죠. 좀 띄엄띄엄이지만 확대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임진왜란 이전에 16세기 때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본격화돼서 동네방네 장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영종조 무렵이에요.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시가 생기고 있죠. 일부는 상설화되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장시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시의 발단계 3단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좀 헷갈리고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장시가 그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건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야 16세기경에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해서 맞는 선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 문제는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해서 맞는 선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맞아요. 왜? 16세기는 좀 띄엄띄엄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18세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확대됐으니까 둘 다 틀린 선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게 좀 그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시랑 연결되는 5일장, 조선의 5일장이랑 연결되는 행상이 있어요. 행상.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애들. 걔들을 갖다 우리는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상. 귀중한 물건을 갖다 끌어안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상. 등짐. 좀 귀중하지 않고 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갖다 등에다 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애들. 걔들을 갖다 합해가지고 이제 보부상. 조선을 대표하는 행상입니다. 이 보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5일장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혈관이라면 얘들은 이제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요 둘이 이제 조선 전기에 이미 등장을 했고 조선 후기에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부상이에요, 요게. 요거는 이제 부상이겠네요. 등침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보상, 부상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 후기로 들어갈 건데, 조선 후기 상업으로 갖다 들어갈 건데, 조선 후기 상업 들어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걔가 이제 왜 조선 전기랑 달리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제도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대동법이 이미 배웠죠. 그리고 대동법의 등장에 의해서 공인이라는 대규모 중개상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인이 무슨 활동을 하게 되냐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공인이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들이 주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재료 준비해줘. 이런 물건 만들어줘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양법 우리 이미 배웠죠. 이양법의 효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력을 높여주고 하나는 노동력을 갖다 감소시켜준다고 했어요. 원래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이양법 이전에 농사를 짓는데 5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양법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인원이 1명이 예전에 이제 5명이 농사 짓던 곳에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 대동법이 만들어진 일자리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산이라든지 뭐 수공업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는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주면서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는 있죠. 기존의 조선전기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한 3배, 4배 정도까지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갖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정치 영역이 이 경제를 갖다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그러다 보면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있죠. 이제 관허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의 상업과 관련된 분야들이 이제 부각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조선 후기 갈 건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아니에요. 경제에 있어서 주인공은 이제 민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상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수공업이라든지 광업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광업이라든지 수공업을 갖다 통제를 갖다 못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민간 영역들이 부각되게 된다. 이거 코드를 갖다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주역들, 공인, 그리고 이제 민간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따서 붙이면은 난전, 공인, 사상, 요런 애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관어상인, 시전상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의 세력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민간 상인들이 있죠. 난전들한테 도전받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전기에는 절대적인 상권을 갖다 장악하고 있던 고난을, 상업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고난을 장악하고 있던 시전상인들이 이제 도전받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난전. 시전상인들은
가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상품을 국가에서 허락받아 가지고 있죠.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이요. 근데 그 상인들에게 누가 도전하냐면 여러분 시장통, 전통시장 가보신 적 있죠? 그 전통시장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가 시장 바닥에 온갖 물건 다 펴놓고 파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전에서 지네가 파는 물건들을 갖다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전 상인들이 국가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물건들은 우리만 팔 수 있는 건데, 쟤들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우리가 쟤들을 갖다 견제할 수 있도록 금난정권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난정권이에요. 금하다, 난전을 금하다, 남전을 단속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조선 후기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금난정권 같은 권한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난전이 없어요. 난전이. 그렇기 때문에 금난정권 필요 없어. 근데 조선 후기 가서 이제 난전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시전 상인이 이제 금난정권 달라는 겁니다. 그 금난정권 자체, 등장 자체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금난정권이 등장했다는 말은 시전 상인이 이제 약해지기, 도전받기 시작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 있죠. 얘들은 조선 후기의 경제 주역인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관어상인의 일종이에요. 대동법 실시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마련해주는 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랑 연결된 관어상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에 활기를 갖다 불어넣기 때문에 얘들은 관어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공가라는 대가를 받고 있죠.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이제 요구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공급하는 대규모 상인들이에요. 대규모 상인. 이후로 이제 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고라는 독점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물건을 갖다 독점적으로 파는 상인, 얘들을 갖다 도고라고 부르는데 공인 계열들이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고라는 용어, 공인이라는 용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를 갖다 상징하는 용어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전들이 난전한테 도전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어떤 식으로 도전받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난전이 등장합니다. 2연 7패, 이게 동대문, 남대문 하는 시장이에요. 지금의 이런 시장들이 이제 등장해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땅바닥에 이제 물건을 펴놓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전 상인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뭐를 달라고 합니까? 금난정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데 이 금난정권을 갖다 누가 폐지한다? 누가? 정조 때 신해통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해통공을 통해서 유기전이라는 6명의 대표적인 상품을 제외하고는 있죠. 나머지 물건의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서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선지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서 유기정을 포함한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냥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이런 맞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 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대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인 중 하나가 이제 사상이라고 불리는 상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단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의주에는 있죠. 만상. 아무래도 의주 지역, 저 국경선 지역이다 보니까 있죠. 만주랑 가깝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주인들을 청을 상대하는 있죠. 만상이라는 상단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의 유상. 얘도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와 교역로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청과 무역에 이제 주력을 하는 상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송상. 얘는 거의 이제 한반도의 중앙쯤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있죠. 요 두 개를 갖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애들이 개성송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성송상이 당대 가장 잘 나갔던 상인들인데 얘들은 있죠. 얘들이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갖다 중국, 일본 이런 데 팔아먹으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송상이 잘 나갔던 두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있죠. 얘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상단들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던 겁니다. 송방이라는 전국적인 지점까지 설치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개성송상이에요. 개성송상. 그 다음에 이제 동래 레상이라는 애가 있는데 동래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외구들을 갖다 일본인들을 갖다 상대하는 도시가 바로 이제 지역이 바로 이제 동래예요. 그래서 이제 동래 상인들을 갖다 이제 내상이라고 부르죠. 일본과 무역에 특화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강상인,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서울에 있는 강 이름 뭐예요? 한강. 맞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업이라든지 조선업 있죠. 배 위에서 활동하는 선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을 갖다가 경강상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역과 일단 상인 이름을 갖다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의주니까 만주랑 제일 가까워서 만상. 평양, 유상은 연결하는 방법이, 자, 평양에서 야자 있지 않습니까? 야자를 90도로 세우고 있어요. 무슨 글자예요? 유자 나오죠. 유상 연결하시고. 개성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송화. 그래서 송상. 좋아요. 그 다음에 동래 레자 써가지고 있죠. 레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강은 서울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강. 쉽습니다. 이거 자주 물어봐요. 근데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거 이제 구별할 줄 알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조선 전기에는 있다 없다? 없다. 조선 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현상이다. 요 정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사료고요. 지도상으로 이제 위치 확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있죠. 장씨가 이제 더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씨랑 비슷한 이제 포구도 등장해요. 먼저 장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천역에서 일부 상설하. 이거 장씨 발달의 3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미 조선 전기 때 우리 같이 정리했어요. 장씨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할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씨랑 비슷한 포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또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이제 장씨보다도 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포구는 세곡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이제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창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까지 모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씨보다도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강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주 여각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경제를 갖다가 특징 짓는 용어로서 상행위가 발달하다 보니까 포구라든지 지인, 뭐 장씨 이런 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있죠. 중개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얘들을 갖다 이제 객주 여각 다양한 업무로 맡았다고 합니다. 숙박, 뭐 금융 등 다양한 업무들에 종사하는 이제 객주 이런 애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전기 화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처음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이제 그나마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게 저하란 화폐가 있어요. 저하란 화폐. 요거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냐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폐예요. 최초의 지폐. 이 지폐가 두 차례 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고려 공양 때 일시적으로 간행이 되었고, 이게 제대로 간행이 된 거는 태종 때 발행된 겁니다. 태종 때 발행된 게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유통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시험에 언급되진 않아요. 특징이 강해서 언급되기는 합니다. 조선종기도 이제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종기까지 화폐 유통은 있죠. 전부 다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곡식, 포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역사적 상식이 되는 거죠. 화폐와 관련된 상식.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화폐. 자,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드디어 유통에 성공한 우리 전근대 유일한 화폐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 자, 이 상평통보가 1단계, 2단계, 3단계, 1, 2단계는 시험에 진짜 안 나요. 3번만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숙종 때 있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 그리고 이제 이 상평통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조금 고급이긴 한데 지금 같이 정리할게요. 지금은 우리 화폐를 갖다가 한국은행 한 곳에서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상평통보를 갖다 막 찍어요. 그러니까 각 관청, 감령, 분영 아무 데서나 막 찍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평통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용화폐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상평통보만으로도 거래하기가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엄은 지금의 이제 수표랑 비슷한 거예요. 수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화폐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화폐와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현상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전황현상이라는 현상이에요. 황자가 우리 어디서 구경했냐면 구황 때 봤어요. 구황이 입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전황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게 전황입니다. 아니, 상평통보가 유통에 성공했는데 왜 화폐가 부족해집니까?
왜 화폐가 부족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 맛. 야, 옛날에는 집 한 채 살려면 있지 않습니까? 쌀을 수십 가마니 들고 가야 돼요. 수백 가마니, 수십 가마니. 근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동전 한 꾸러미만 딱 들고 가면 집을 한 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이 돈을 갖다 집에다 짱 박는 풍속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국가에서 화폐를 막 찍지 않습니까? 찍어도 화폐가 이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그게 바로 전황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화폐가 부족해지는, 시중의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자, 시중에 물건이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이만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중에 도는 화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화폐의 가치는. 보세요. 예전에는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물건을 교환했는데 이제는 시중에 이만큼 화폐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화폐가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그 높아지는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은 물가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란 특이한 경제 현상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전황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인물입니다. 실학자 중에 하나예요. 이 이익이라는 인물이 별명이 뭐냐면 투덜이 우리 동네 형이에요. 우리 동네 형. 투덜이 스머프. 불만이 많아요. 얘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하는. 이 투덜이 스머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갖다 하게 돼요. 야, 봐라. 돈 쓰니까 이런 부작용 생기지 않느냐. 폐존론, 돈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실학 공부할 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유명한 A급 인물입니다. 상평통보 유통과 관련된 사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해통공으로 유기전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맞아요, 들어요? 유기전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아니죠.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X. 그 다음에 경시서를 두고 시정과 지방의 장시를 통제하였다. 어때요, 이거는? 자, 경시서는 뭐를 통제한다고 했어요? 경시서는 시전을 통제한다고 했어요. 지방의 장시를 갖다 전부 다 통제하기는 힘들죠. 천여개인데, 천여개. 그 다음에 이제 시전은 보부상을 관장하여 독점 판매의 혜택을 오래 누렸다. 시전이랑 보부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적으로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관련 없어요. 각각 그 별개의 주체예요. 별개의 경제 주체. 다음에 이제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간청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어떻습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특정한 물건의 독점적 판매권을 갖다 갖는 대신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물건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 전, 관, 호, 상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활동한 사상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송상은 개성 근거지로 상행이 그리고 전국에 송방 지점 설치 주로 인삼 재배 판매 맞아요, 들려요? 송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강상에 선상 활동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주로 서남 연해안을 갖다가 오가며 뭐 소금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하였고 부를 축정하였다. 틀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경강상에는 배를 탔고 있죠. 그 다음에 한강이라든지 바다를 갖다가 오가면서 활동을 하였다. 운송업, 뭐 조선업 이런 것들을 종사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만상, 의주를 근거로 활동, 주로 대청무역에 담당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유상은 어느 지역이에요? 평양 유상이죠. 동네를 근거지로 활동, 바로 틀렸네요. 동네는 내상이 되어버리죠. 주로 대일무역에서 담당, 레상, 그 다음에 인삼, 무명, 쌀 등을 수출하고 은구리, 황 이런 것들을 수출하였다. 요거는 교육품인데 교육품은 우리가 아직 안 다뤘습니다. 내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상업과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했고 있죠. 지금 수공업 강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6시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들었네요. 자, 수공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공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수공업 광업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근대 국가들이 건전한 상태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에서 이 수공업 광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조선전기가 가장 기본적인 정근대의 어떤 수공업
형태를 갖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조선전기부터 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있죠. 국가가 관용수공업, 국가가 수공업을 갖다 통제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통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안, 공장이 일명 1인 공장이라고 불리는 있죠. 수공업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공업자의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수공업자를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관용 수공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장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관장이 바로 수공업자, 관용 수공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에게 책임량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임량을 애들이 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지네 마음대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관용 수공업이에요. 녹봉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녹봉은 안 줘요. 왜? 얘들한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납품 끝나고 나면 지네 마음대로 물건 팔 수 있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봉 안 줍니다. 녹봉은 월급인데 이 녹봉을 받는 사람은 정규직 관리예요. 정규직 관리. 일반 이제 농민 번상명 녹봉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짭니다. 국가는.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전기 때는 의료라든지 활자, 무기, 그릇들 생산했다. 뭐 크게 우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론을 배워보면 이 시대 때 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등장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전근대 이제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에 있죠. 관용수공업을 갖다 조선전기와 관련해서 살펴봤고 그 전 시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라에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이제 관용수공업의 형태로 있죠. 장인이라든지 노비를 갖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있죠. 고려시대 또 고려전기, 고려가 건전할 때도 역시 관용수공업의 형태로 공장안을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조금 특이한 면이 소수공업 기억나십니까? 소에서도 수공업 전담했다고 했죠. 소수공업도 이제 가미가 됐어요. 관용수공업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려란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서 국가가 관용수공업을 갖다 주도하지 못할 정도로 고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대 기득권이었던 사원이라든지 있죠. 민간에서 수공업을 갖다가 수공업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예외적인 현상, 일반적인 현상.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이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있죠. 상품 화폐 경제가 너무 성장하면서 이제 국가, 정치가 수공업을 갖다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공업이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이제 민영 분야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상업이랑 마찬가지요. 조선 후기 가면 사상들이 있죠. 민간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 규모가 너무 커버렸던 거예요. 국가가 쥐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민영 수공업이 등장하는 거예요. 2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있죠. 17세기에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선대제 수공업은 뭐냐면 상인이 중심이 되는, 상인이 주인공이 되는 수공업으로서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공업자들에게 자금과 원료를 주는 거예요. 원료를 주면서 야 이런 물건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그게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미리 자금과 원료를 준다고 해서 선대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8세기 가면 양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민영수공업인데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립수공업이라 해서 자 상인 밑에 있던 수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상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은 수공업자의 상인에 대한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업자가 상인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는 상인들이 만들라는 물건을 안 만들고 있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립수공업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빵, 무슨 점 이런 말 가게를 무슨 점 하면서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잡화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점이 바로 요 시기 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공업자들이 무슨 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들을 갖다 만들어서 전시를 갖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정조 때쯤 되면은 이제 관용수공업 세태를 갖다 인정하게 돼요. 그래 정조가 이제 이 상인들에게 있죠. 장인세 납포를 갖다가 받고 있죠. 포를 받고 얘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민간에서 그 수공업 활동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갖다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조의 공정한 폐지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전기의 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장들은 공장 안에 등록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조선전기라고 물었습니다. 맞죠? 관장들은 매년 일정 기간 책임량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 그 관장이 관청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국가는 녹봉을 지급하였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 정근대 국가에서는 녹봉 거의 정말 정규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관리가 아닌 경우는 안 줘요.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관장의 주요 생산품은 의류,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이었다. 맞죠? 그러니까 조선전기 때 3번 틀리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 들어가겠습니다. 광업도 기본적으로 패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광업을 통제할 수 있고 건전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영 광업이 중심이에요. 조선 전기까지 이전 시대 전부 다 광업은 국가가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바뀐다. 왜? 광업이 규모가 성장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민영 수공업의 발달 그리고 동시에 청과 일본과의 무역을 하면서 은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은 생산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 광업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영광업이 활성화되는데 민영광업과 관련된 초기 형태가 이제 설점수세제라는 게 있어요. 설점수세제. 이게 뭔지는 지금 못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설점수세라는 초기 민영광업 형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더 활성화되면 있죠. 나중에 사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채굴하는 게 허용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설점수세제 사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허락을 하긴 하는데 세금을 좀 많이 걷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을 하는 경우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잠채예요. 잠자가 숨다, 몰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적 채굴. 그리고 이제 이런 민영광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민영광업과 관련된 특수한 용어들, 조선 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민영광업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용어 2개만 암기해 주십시오. 덕대와 그 다음에 물주. 여러분 친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되게 체격이 좋은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야 떡대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떡대가 여기서 유래했어요. 지금 그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으로 민영광업을 갖다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기업을 갖다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자본을 가진 주주 있지 않습니까? 물주라고 부르거든요. 이 물주는 대부분 좀 샌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치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장사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험한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험한 남자들 수십 명을 갖다 이끌고 채굴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남자들만 모여 있다니까 분위기가 되게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갖다 통솔을 하려면 되게 카리스마 있는 있지 않습니까? 체격도 좋은 이런 남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 지금 오늘날로 치면 CEO 같은 이런 인물들 있죠. 이런 인물들을 갖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얘한테 채굴을 갖다 맡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덕대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의 CEO와 주주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 요런 이제, 요런 있지 않습니까? 경영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본의 이제 분리 현상이 이제 이 시대 때 이미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덕대, 물주 같은 요런 키워드들도 조선 후기 민영광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갖다 해 주십시오. 잘못 눌렀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광산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조선 전기라면 틀린 거예요. 설점수세에 의해 광산에 징수되고 있던 세금이 과중하였다. 어떻습니까? 그랬으니까 잠채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의 발달로 광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채굴이 촉진되었다. 어떻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민영수공업 발달 맞죠? 광물 수요가 급증, 그리고 채굴이 촉진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17세기 이후 은의 국외 유출을 막으면서 은강 개발이 쇠퇴하였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은강 개발이 활성화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소설 이름이 뭐였지? 허생전 읽어보셨죠? 허생전에 보면 허생전이 처음에 장사하기 전에 변부자한테 돈 빌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변부자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그 1만 양을 그 씨앗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갖다 불려가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허생이 돈을 빌렸던 변부자라는 인물이 당대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당대 조선의 최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청나라에 사신이 오지 않습니까? 임금을 찾아가기 전에 변부자한테 먼저 찾아갔다고 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변부자예요. 근데 이 변부자가 어떻게 돈을 보신지 아세요? 은광 채굴을 통해서, 은광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당대 이제 은이 있지 않습니까? 청의 화폐였고, 이 은이 그 청의 화폐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이런 데서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광을 갖다 개발하다 은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은광을 갖다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 변부자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은의 국외 유출을 막으면서 은광 개발이 쇠퇴됐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요. 국내에서 개발할 만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자본으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제 개발했던 게 바로 이제 은입니다. 그래서 리을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대외 무역과 관련된 내용 빼고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뭐 한 10분 정도 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사회사 그리고 이제 사상사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집 받으셨어요? 오늘 거? 안 받았어요? 제가 조금 늦게 보내겠는데 출력을 안 했으려나? 혹시 출력 안 됐으면 제가 지금 출력해 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려서 좀 받아가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자, 문제집을 예전 버전 그대로 주든지 아니면 수업 준비를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기본 실력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는 이게 어차피 임시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집이 정식으로 나오면 해설 같은 게 다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시간 좀 부족해가지고 예전 문제로 이렇게 했어요. 조금 오류가 나오든지 해설이 조금 이렇게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있죠. 저 어차피 다시 한번 문제를 갖다 싹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임시 문제집이라서 제가 신경을 갖다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미리 좀 준비해서 문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